오늘은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해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태계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생태계란 한 종류의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을 형성하고 여러 개체군이 모여 군집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지역에서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개체군과 외부 환경끼리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는 생명유지 체계를 일컫는 말이 바로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는 크게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생물적 요인은 다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생산자부터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는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독립영양생물인데요. 이는 태양의 빛에너지를 활용해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전환하여 에너지로 저장하는 생물입니다. 그 예로 녹색 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 등과 같이 광합성을 하는 모든 생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비자인데요. 소비자는 생산자와 달리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종속영양생물입니다. 그 대신에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함으로써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초식동물과 같이 생산자를 먹이로 하는 1차 소비자와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2차, 3차 소비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해자 또한 종속영양생물에 속하는데요. 이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생물입니다. 그 예로 세균, 곰팡이, 버섯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생물적 요인은요. 생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 요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예로 빛, 공기, 흙, 온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이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고, 반대로 식물에 낙엽이 쌓여서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과 같이 생물이 반대로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물이 생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예로 여우가 토끼를 지나치게 많이 잡아먹어서 토끼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생물적 요인, 즉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끼치는 작용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빛인데요. 빛은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근원으로 생물은 빛의 세기, 파장, 일조시간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양지식물, 즉 빛을 많이 받고 사는 식물의 광합성 그래프. 파란색이 빛을 조금 받고 사는 음지식물의 광합성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전체의 총 광합성량 중에서 X축 아래 부분이 호흡량, X축 위 부분이 순생산량입니다. 여기서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을 보상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상점에서 세포 호흡으로 인해 방출하는 CO2의 양과 광합성으로 인해 흡수하는 CO2의 양이 균형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빛이 약할 경우 음지식물이 양지식물보다 광합성을 더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어느 정도 가다가 꺾이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 꺾이는 지점이 바로 광포화점인데요. 광포화점 이상의 빛을 쏘여줬을 경우 아무리 빛이 세더라도 광합성량은 일정합니다. 즉, 어느 정도 센 빛이 쏘여졌을 때 양지식물이 음지식물보다 광합성을 더 잘한다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빛을 많이 받고 사는 음엽과 빛을 많이 받고 사는 양엽과 빛을 조금 받고 사는 음엽이 다르게 발달하였는데요. 빛을 많이 받고 산 양엽은 광합성이 일어나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여서 잎이 두껍습니다. 반면 음엽은 약한 빛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잎이 얇고 넓습니다.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해조류는 바다 깊이에 따라 서식하는 종류가 다른데요. 그 이유는 바다 깊이에 따라 투과되는 빛의 파장과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파장이 가장 긴 적색광은 바다 얕은 곳까지밖에 침투를 하지 못하는데요. 그 때문에 광합성의 적색광을 주로 사용하는 녹조류가 얕은 바다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장이 긴 황색광을 광합성에 주로 사용하는 갈조류는 중간쯤에 서식을 하고 있고요. 가장 깊이 침투할 수 있는 청색광을 주로 사용하는 홍조류는 가장 깊은 수심에 살고 있습니다. 일조 시간에 따라 식물의 개화 시기가 결정이 되는데요. 단일 식물의 경우 밤의 길이가 한 개 한 개보다 길어졌을 때, 즉 밤의 길이가 짧은 여름에서 밤의 길이가 긴 겨울이 되는 사이인 가을에 꽃을 피웁니다. 이 단일 식물의 예로는 코스모스와 국화꽃 등이 있지요. 반면 장일 식물은 밤의 길이가 한 개 한 개보다 짧아졌을 때, 즉 밤의 길이가 긴 겨울에서 밤의 길이가 짧은 여름이 되는 사이인 봄에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 장일 식물의 예로는 붓꽃과 장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암기, 즉 밤 도중에 빛을 한번 쏘여주었을 경우 밤의 길이가 한 개 한 개보다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식물은 꽃이 피지 않고 반면에 장일 식물이 꽃이 핍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암기가 개화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조시간은 생물의 생식 주기 또는 동물성 플랑크톤의 행동 변화 등을 결정짓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방향이 줄기가 자라나는 방향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빛이 존재하는 방향 쪽으로 굽어져서 자라는데요. 그 이유는 생장 촉진 호르몬인 옥신 때문입니다. 옥신은 빛이 존재하지 않은, 즉 빛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빛 반대 방향 쪽의 식물이 빛을 보고 있는 방향 쪽의 식물보다 더 빨리 자라나게 됩니다. 그 결과 식물은 빛을 향해 굽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굴광성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체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온도에 따라 적절하게 적응합니다. 가장 먼저 정온동물의 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정온동물은 주위 온도에 따라 몸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세 종류 모두 다 여우이지만 따뜻한 온도에 사는 여우로 갈수록 신체 말단부가 더 커지고 몸집이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열 방출을 더 용이하게 함으로써 신체 온도 유지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외에도 철새 같은 경우는 날이 추워질 때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주위 환경 변화에 적응합니다. 또한 양서류, 어류, 파충류와 같은 변온동물은 외부 온도가 물질 대사나 활동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도 조건에 따라 겨울잠을 잡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몸의 크기, 형태, 색이 달라지는 것을 계절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절형의 가장 흔한 예는 바로 호랑나비입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여름형 호랑나비가 봄형 호랑나비보다 몸집이 더 크고 더 화려한 색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봄형 호랑나비가 애벌레일 때 주위 온도가 춥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물 또한 주위 환경의 온도에 적응하는데요. 겨울이 되거나 날이 추워지면 식물은 낙엽을 떨어뜨림으로써 온도에 적응합니다. 물은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 때문에 생명체는 물을 최대한으로 보존하고 최대한 물을 많이 갖고 있으려는 방향으로 적응하였습니다. 우선 동물의 경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은 몸 표면이 키틴질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조류의 알 또한 단단한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고요. 파충류는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이 모두 물의 증발량을 최대한 줄이려는 방향으로 적응한 것입니다. 사막에 살아서 물이 거의 없는 낙타의 경우 땀을 거의 방출하지 않고요. 진한 농도의 오줌을 배설함으로써 물의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식물 또한 서식 장소의 수분 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몸의 구조를 변형시켰는데요. 사막에 사는 선인장과 같은 건생식물은 뿌리 그리고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해 있고요. 중생식물은 뿌리가 건생식물에 비해서는 덜 발달하였습니다. 물 위에 떠서 살거나 물 속에 사는 습생식물의 경우 뿌리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통기 조직이 발달했습니다. 토양 또한 생명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데요. 이는 식물의 뿌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세균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과 두더지, 지렁이, 개미 등과 같은 동물의 서식지가 되어줍니다. 다음으로는 물질을 순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토양 속 미생물은 동물과 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된 무기물은 다른 생물에게 양분으로 제공되거나 비생물 환경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마지막으로 토양 속 공기는 세균의 서식에 영향을 주는데요. 공기를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는 토양은 호기성 세균이, 공기를 조금 포함하고 있는 토양은 현기성 세균이 서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기인데요. 대부분의 생물은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하여 호흡하기 때문에 공기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산소의 양이 적다 보니 이렇게 산소를 최대한 더 많이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적혈구 수가 다른 사람에 비해 많습니다. 또한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등의 농도가 높아지면 산성비가 내리게 되어 토양과 식물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과 같은 온실기체의 농도가 높아지면 기후가 변화해서 생물의 서식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형입니다. 생활형이란 비슷한 환경에 사는 서로 다른 생물이 모습 그리고 생활 양식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는 진화적 단계에 전혀 관계가 없는 생물인데 그냥 살고 있는 서식 환경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생활형의 가장 흔한 예가 바로 라운키에르의 생활형인데요. 이는 덴마크의 생태학자 라운키에르가 식물의 겨울눈 위치에 따라 생활형을 분류한 것입니다. 라운키에르의 생활형에 따르면 겨울눈이 지표 30cm 이상에 위치하면 지상식물, 겨울눈이 지표 위로 30cm 이하에 위치하면 지표식물, 지표에 겨울눈이 위치하면 반지중, 땅 속에 위치하면 지중, 종자로 매년 떨어지는 그런 식물은 1년생 식물, 수면 밑에 겨울눈이 위치하는 경우 수생식물로 분류합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도 개구리, 하마, 악어 등과 같은 경우 종이 완전히 다르지만 육상생활과 수중생활을 겸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수면 위로 눈과 콧구멍을 내놓고 생활하는 비슷한 생활형을 나타냅니다.